박사학위가 8개라고 들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린 게 원인입니다. 일이 풀려서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공부할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저는 율곡같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바꾸는데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다산같이 됐죠. 유배 비슷하게 이렇게 뭐 되는 것도 없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공부는 하고 있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다 개척해야 되는 서글픈 상황입니다. 저한테 공부는 TV 보면서 십자수 놓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재미는 좀 있으셨어요? 이거는 그냥 하면 충분히 할 정도의 일입니다. 저는 원래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게 콘텐츠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약간 엉뚱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들. 지금은 그게 다 콘텐츠가 됐죠. 가장 미신적인 접점을 가지고 있는 게 주술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거고,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거고, 가장 많은 논문을 쓰는 사람입니다. 스님의 논문법 다양하더라고요. 70권 정도를 쓰셨다고. 박사 논문을 8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학회 논문을 등재지만 한 200편 이상, 인문학자 전체에서 무조건 1등입니다. 정교한 작업이고, 인문학 논문은 자료 찾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그것과 전혀 다른 판을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권위를 일단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런 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말하려고 하는 본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소수의 의견들 중에서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감정,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극기복리의 위인이라고 하는 거고, 나를 이기고 그 다음에 예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성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존철리거 인욕이라고 완전함을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 것이 성인이 되는 것이다. 그건 불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계율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명상적인 부분의 상당 부분이 인욕에 대한, 그 감정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것과 다른 철학 체계가 존재하고, 그것이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고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주목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에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대진이라고 하는 사람, 대진 얘기 되게 좋아하는데, 대진이 뭐라 그랬냐면, 일종의 도덕군자 같이 사는 것은 성인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인욕적인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식색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 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다. 나는 성인을 따르지 않고 하늘에 따르겠다. 바꿔 말하면 인욕긍정론과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유전하고도 관련되는 거예요. DNA에 내포된 것들이 사실은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거하고 비슷한 개념들이에요. 그것을 거스르고 부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정상화될 수 있느냐? 왜?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사실은 그런 것과 반대되는 쪽으로다가 유전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진화해 왔는데, 그것을 한 세대 만에 거슬러서 무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실제 할 수 있는 개념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들은 과연 됐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왜 그것이 부정적이어야 되느냐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리처드 도킨슨의 그 이기적 유전자처럼 사람이 이타성을 발휘하는 거는 이기성의 또 다른 면모일 수 있는 거지, 이타성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세팅값으로 나왔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철학이 동아시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면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훨씬 자유롭고 열리고 규정되지 않은 가능성의 철학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관점들 속에서 철학이 나아가야 될 해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규정되는 게 아니고 규정을 아예 안 만들면 오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을 아는 것이 그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감정을 정리하는 게 정답이라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정답이라면 동물이 더 가까워요. 동물은 기본적인 것만 만족되면 훨씬 더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무생물이 더 가까워요. 무생물은 감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이성과 감정을 다 초월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 무생물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지금같이 감정적으로 진화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없애려고 해? 이게 인류의 특이점에서 가장 중요한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왜 통제하고 없애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전혀 잘못됐다. 그리고 그것은 극복될 수 없는 발상이에요. 수십억 년 지나한 거를, 내가 손가락이 5개인 거를 손가락이 5개인 게 부끄러워,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를 없애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죠. 그게 되겠어요? 한 생 만에 노력해서?
그러니까 계속 충돌하면서 그나마 있던 에너지까지 다 소진하고 그냥 비극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만 한탄하면서 되는 게 없어. 마치 감정을 알아야 한다라고 할 때는 이거를 알아서 내가 감정을 잘 다룰 수 있게 해야지 감정을 알아야 아닙니다. 하는 이유라고 생각할 아닙니다. 때는 감정을 그거는 통제하려고 하는 거고 그건 네. 이성주의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이고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과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 되는 거예요. 아까 거울이 직자적으로 비추듯이 네네. 그렇지만 여기서 룰은 뭐냐면 그 다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빨리빨리 변화시켜서 놓아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감정에 매몰되기 때문에 문제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가요? 감정을 느끼는 거는 온전히 느끼되 그것을 행동으로 바로 연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감정이 한 번 왔을 때 한 번 오고 나니까 아무리 많은 파도가 치고 힘든 게 있어도 바다는 바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의 인식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감정은 그 위에서 움직이는 거고 파도고. 그러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파도가 있어서 바다는 즐거운 거예요. 네. 대긍정이네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그런 걸 보고 승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없애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승화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에 보면 아내를 평가할 때 수제자인 아내를 평가할 때 공자가 저 사람은 감정을 옮기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A라는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우리식으로 속담으로 말하면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에서 눈물을 흘린다 이런 것처럼 감정이 연결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계속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 그 다음 사람에게 옮겨가는 게 아니고 끊고 가는 거예요. 매번 끊고 가면 감정은 감정대로 일어나지만 나는 감정에 오염되지 않아. 그건 감정을 지배하는 문제, 감정을 통제하는 문제하고는 또 다른 논리적 층위가 있어요. 아주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거울 비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춰주지만 잘생겼다고 집착하고 좋은 거라고 집착하고 명품이라고 집착하지 않고 있는 대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다만 이렇게 되면 너무 동물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에 대한 반조라고 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고급 연기자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아주 비극적 연기를 해. 왕가 사는 남자에서 어몽도야. 그래 굉장히 비극적인 연기를 지금 유해진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매몰되어 있는 연기를 하는 동시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가 동시에 가는 거예요. 병진해서 간다고. 그게 연기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고 만약에 하나에만 매몰돼서 가서 감독이 컷을 했는데도 수고하셨습니다가 안 나오고 잠깐만요. 제가 감정을 좀 추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대로 된 배우가 아니에요. 그건 최고급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배우겠지. 눈물 흘려주세요. 그러면 몇 초 만에 눈물이 나오고 자 닫아주세요. 그러면 닫아주고 그다음 다음 씬은 웃는 대목입니다. 그럼 웃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최고의 배우. 감정을 타고 간다라고 저는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넘어서 있는 감정 위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들이 그렇게 행동하듯이. 파도를 타는 서퍼 모습 같은 형태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모든 파도는 단 한 번도 동일한 에너지를 가졌던 적이 없을 거예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달의 자전과 공전의 힘에 의해서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파도를 타는 사람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것을 재미로 느끼지 충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칙이 대입되는 게 아니에요. 법칙이 대입되면 충돌하면서 결국 무너질 겁니다. 순간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감정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잃어도 감정이 나를 장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면 모든 감정은 긍정될 수 있어.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죄스러운 것 같아. 네가 잘못 교육받아서 그래. 잘못 교육받은 데 세뇌돼서 네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판단하고 있는 거야. 거울이 사람을 비출 때 중국 불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거울이 사람을 비출 때 잘생긴 사람이든지 못생긴 사람이든지 차은우든지 아니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라든지 집착 없이 그 순간순간에 비춰가면서 변화하는 거지 그것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것이 감정적인 거를 억누르면서 끌고 가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감정과 도덕의 불일치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흐름이 있고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지 말고 그냥 인생 자체가 다 오류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일회성에는 정답이나 오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대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왜 판단을 집어넣어? 먼저 선행해서. 그리고 그 판단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허덕임이 존재하는 거고. 감정이 있으면 감정을 표현해도 아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도덕적 원칙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 주지만 않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고 네가 인지한다면 그 사람에게 피해 줬을 때하고 비슷한 조건에서 사과해라. 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10사람 앞에서 내가 욕을 했어. 10사람 정도가 배석된 꼭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 조건 하에서 사과하면 어느 정도는 퉁쳐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트럼프식 어법을 쓰면 됩니다. 안 받으면 어쩔 건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고 안 받으면 어쩔 건데. 내 자신을 양보해서 무언가를 또 다른 가면을 만들어가는 것은 삶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활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되지 않는 가치고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은 표현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억눌리는 것보다. 그리고 억눌림이 너가 그것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면 또 다른 이면으로 올라오면서 너의 다른 면을 긁게 될 거다.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지. 사천성 지진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히말라야에서 쌓인 응축된 에너지가 약한 쪽으로 터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거든. 그런 식으로 네가 억누르는 감정이 또 다른 방향을 설정할 거야. 아예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적절하게 분출해. 백두산 같이 저렇게 눌려있다가 한 방에 가지 말고 코크를 달아주세요. 압력밥솥에 코크를 달아주세요. 코크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발산하거나 안 하는 거나 둘 중에 하나라면 저는 발산 쪽이 너 스스로 화를 덜 입는다라고 생각해요. 무협지식으로 말하면 내상을 입죠. 억눌러 가면서. 그게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있는 화병이고 화병 배째라는 국제 용어에도 있는 화병 이렇게 배째라 다 나옵니다. 그냥 한글입니다. 한글. 참음의 문화에서 존재하는 거고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너는 어차피 일회성으로 살고 너 자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거보다는 차라리 욕을 좀 먹는 게 낫겠지. 그렇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압력밥솥에 코크를 다는 방식도 있고 그것도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전 해소도 가능해요. 근데 완전 해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명상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완전 해소를 하게 되면 삶이 재밌겠냐? 삶은 오류가 있으면서 재밌는 거지. 우리가 바다를 보고 계곡을 보는 것도 완전 거울 같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연이 질리지 않는 것은 잠시도 멈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멋있잖아? 기존에 듣던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지? 새로운 철학이야 이거. 이원론적인 문화 배경은 이 세상에는 이원론 문화 배경과 이론론 문화 배경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전부 다 이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깨어있는 세계하고 매트릭스 세계. 우리는 매트릭스, 꿈속 같은 매트릭스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허상이고 잘못된 거고 거기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다 고통일 뿐이에요. 그것은 기본 전제 자체에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깨려고 노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 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플라톤으로 얘기하면 이데아의 세계예요. 이데아의 세계. 붓다는 그것을 이제 열반으로 얘기하는데 열반 개념은 약간 달라. 거기에서 불교가 동아시아적 확장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힌두교는 그렇게 못했어요. 힌두교는 명확하게 깸과 잠의 세계가 양분되는데 불교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불교도 인도 철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성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통제될 수 없는 감정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철저하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방불교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그런 통제적인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거고 동아시아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요. 그건 이론론적인 거고 그것은 감정과 이성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원론은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고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짜에 속해 있는 거고 그래서 진짜를 각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서 있는 가짜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고 옳고 이 안에서 무슨 타당성을 갖추고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제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 그리고 무조건 일로 가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게 인도 철학의 전제이기도 하고 히랍 철학의 전제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인도 유럽어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요. 플라톤이나 뭐 같은 계열들이 사실은 같은 흐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네. 불교가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두는 거는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이기 때문에 불교 이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깨달은 사람은 여기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가 목적인 거니까.
기독교도 진짜 똑같아요. 세계. 기독교도 네. 똑같아. 네. 여기는 다 쓰레기 세상이고 어차피 천국이 목적인 거야. 다 똑같은 이원론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여기가 가짜라고 하더라도 가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나름의 의미가 있잖아. 그들을 계몽할 필요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화로 얘기하면 매트릭스 세계관이 있고 인셉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네네. 인셉션 세계관이 매트릭스 세계관보다 조금 더 진화된 개념이고 이론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의 관점을 바꾸려고 했지만 맨 마지막에 그 일본인은 꿈에서 나오기를 원치 않아. 그러니까 꿈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대목이거지. 깨어있음만 정당성이 있는 게 아니고 꿈도 충분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어. 매트릭스에서 이제 최대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깨서 뭐 할 건데. 철학에서의 어떤 메시지가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각성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때 딜이 들어오는 게 뭐가 있었냐면 다시 너를 재워줄게. 깨어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지. 다시 재워줄게. 우리 편으로 협조할래? 재밌는 철학 주제예요. 그 전에는 시랍 철학이나 인도 철학에서는 모두 다 구분되는 두 개로만 영역이 딱 나눠졌다면 굳이 깨어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게 지금하고 통한다면 가상현실. 재밌는 철학 주제. 이원론 세계의 철학에서 제일 최대 문제점은 뭐냐면 두 개의 세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은 단절돼 있어. 네가 어떻게 넘어갈 건데? 단절이 명확하다면 어떻게 넘어갈 건데? 단절된 세계를 네가 어떻게 인지할 건데? 신이 완전하다고 가정할 때 피조물인 불완전 존재가 신을 어떻게 인지할 건데? 믿음에도 근거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야. 그걸로 믿음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게 단절의 문제예요. 이론론은 두 개의 세계가 이렇게 한 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좋은 세계, 나쁜 세계. 마음 한 번만 바꿔 먹으면 이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악운도 없는 거예요. 이원론의 세계에서는 이 두 개의 세계가 되게 단절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정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정확한 이데아 같은 정답이 있는 거고 현재에서는 언제나 행복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오류밖에 없기 때문에 저기에 맞춰가려고 하는 그것을 지향해야 되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는 곳은 그 높은 곳이 아니에요. 또 다른 논점을 얘기하면 너를 받아주겠냐도 있어. 나도 GD랑 알고 싶지만 GD가 너를 연락하겠냐? 네. 그건 네 생각이 아니겠냐? 어쨌든 다가갈 수 없는 세계다. 이원론 세계 철학에는 지상의 행복은 존재할 수 없어요. 삶 속에서는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불교에서도 죽은 뒤에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그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은 이 세계 속에 있는 그지 같은 세계 속에 있는 매트릭스 세계 속에 있는 거고 이데아 같은 데서는 이성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순수 이성이에요. 순수 이성. 이론론은 감정과 이성이 이렇게 하나로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로 섞여 있는 거예요. 빛이 산란되다가 무지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기반이 훨씬 큰 거예요. 도덕이라든지 사회 원칙을 정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비슷한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그 역발상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트럼프죠. 놀랍잖아.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 안 된다고 생각했어. 왜 안 되는데? 약속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억눌려 있는 사람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 당신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안정으로 가는 길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필터를 우리가 충분히 거쳤고 그것이 타당했다면 트럼프 같은 인물은 나오면 안 돼.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처리하지 못했다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트럼프가 저렇게 움직일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만들어낸 시스템에는 허점이 굉장히 많았고 믿음에 의해서 가설됐던 거예요. 모두가 동의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깔려 있다면 저런 인물은 나와선 안 되는 거예요. 모순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은 안 된 거야. 너네 시스템에 해결은 안 된 거야. 그것을 인간에게 대입했을 때 인간도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는 해결되겠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묘하게 나름 설득력이 있지.